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 30+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 정몽구 회장을 독대한 후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건데요. 현대차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각각 30억씩 낸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 두 재단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돈을 내라고 해놓고 언론에 보도되는 수석회의에서는 그게 다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낸 거라고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기록이 남지 않을 곳에서 조용히 은밀히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료로 남을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거짓과 모순도 본인이 말하면 사람들이 굳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면 답 좀 알려주세요. 김호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공개방송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오신 게 아니라 전날 오신 분도 있어요. 야. 전날 오신 분도 있고. 이쯤이면 일찍이겠거니 하고 이제 6시쯤 오시거나 6시 반쯤 오신 분들은 못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보셨죠? 건너 빌딩 로비에서 봤습니다. 예. 네. 1000여 명이 새벽 7시 방송에,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공개방송은 요 정도, 1000명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곳은 안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체육관을 좀 빌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과 협의 안 된 내용입니다. 제 스타일이 그겁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협의는 나중에 한다. 네. 자, 아마, 조만간. 네네. 네, 조만간. 아, 조만간이요? 네, 여기서 조만간이라고 하면 한국어의 묘미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예.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네, 1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조만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벽 방송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명, 이게 과정이 아니고 진짜 1000명 이상이 오셨거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네, 새벽에 꽉꽉 차서,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아, 그러세요? 네, 미국에서 오신 분도, 유럽에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길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뉴스부터 정하죠. 바쁩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요. 네. 이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요, 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던 국민연금이 이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0.46주로 합병해야 바람직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말로는요,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이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게 삼성 그리고 대통령의 뇌물죄거든요. 그걸 가장 집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뉴스의 핵심은 이거죠. 제일모직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원래 정했던 비율이 아니라 삼성이 정했던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 예, 그렇죠. 네.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면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국민연금 내부에 기금 운용을 하는 본부장이 삼성 하는 대로 해. 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은요? 예, 그럼 이제 홍완성 본부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특검이 추궁을 했을 텐데요. 어제 특검에 소환됐거든요. 근데 홍 전 본부장이 이 지난해 7월 초에 이 당시 보건복지부 국장으로부터 이 강한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또 그래서 특검팀이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또 추궁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번에는 문용표 전 장관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의 운영은 국민연금이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산하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투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예, 개입하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건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여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게 벌어졌다 이거지. 그렇죠. 벌어져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겠죠. 특검에서. 아니 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투자 결정에 개입하냐고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이 결국은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예. 요 다음 뉴스가 또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특검이요, 문영표 장관을 불렀습니다. 전 장관을요. 어제 불렀었는데요.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계속 수사하던 중에요. 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 빵빠라빵. 예. 이게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예, 특검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사실 빨리, 예. 예, 이게 가다가 걸릴 대목이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금 관계자들을 추궁하다가 이런 진술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 예. 그리고 거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이 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기도 쉽지 않은데 쭉 나갔어요. 한 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삼성 합병을 철저히 지원했다고 하는 증거, 증언. 그렇죠. 예. 그리고 피의자가 나온 셈이고, 그럼 장관은 또 왜 그랬냐고 묻게 되겠죠? 예, 장관이 이제 그런 고백을 또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순서는 장관 당신이 이걸 다 책임지고 뇌물죄로 예. 30년 갈래? 이거로 이어지겠죠? 이 대목에서 특검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요 다음 순서는 당연히 장관을 그 자리에 보낸 사람, 그렇게 예. 말하도록 한 사람. 이 끝에는 당연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뉴스는 정확하게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겨냥한 뉴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쪽도 물론 조사하겠지만 한쪽 사이드, 정부 사이드에서는 진도가 크게 나가고 있다. 박수를 보낸다. 다 함께 박수를 보내자. 네. 자, 다음 순요. 예, 이 JTBC가 어제 세월호 다음날 이 대통령 사진에 관련해서 또 보도를 했는데요. 2014년 4월 15일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이 자국이 17일에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또는 그 전날에 이 해당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는 보도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꼼꼼한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15일 날에는 자국이 안 보인다. 근데 17일 날에는 보인다. 네. 근데 15일 날 오전에는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점은 15일 날 오후에 시술을 했거나 16일 날 오전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16일 날 오전에 시술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것이. 네. 굉장히 좁혀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다음은 시술을 한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17일 날. 예, 멍자국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17일 날은 진도를 간 날이거든요. 네. 17일 날. 예, 사고의학과 진도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시술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결국은 이제 17일이 아니라 16일 오전 혹은 15일 오후 특정된 거죠. 기간이. 그리고 그게 시술과 관련이 있고, 근데 하필이면 김영재 의원이 16일 날 수요일마다 휴일인데다가 저도 무슨 기법은 잘 모르겠는데. 뭐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 예. 의원의 특기인 실로 하는 뭐 시술이라고 하는데 연결고리는 굉장히 탄탄하고 언제냐? 김영재 의원이 15일 날 뭐 했는지와 16일 날 뭐 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16일 날 행적이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네, 본인 주장으로는 골프장을 갔다라는 건데요. 뭐 여전히 좀 의문이 많이 남고 있죠. 네. 이 교집합을 만들어 보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 장소가 어디냐가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요.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 이 유신용 장관이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가요. 김종 전 차관이 체육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다음 날 김기춘 실장한테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월요일 날 전해드린 이거 하다만 보도인 것 같다고 KBS. 예, 그렇습니다. KBS가 먼저 보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증언하기 그 다음을. 시작한 거죠. 네. 예. 뭐 이 부분을 확인해 주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김 실장에게 자기가 이거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김기춘 겁니다. 비서실장이 예. 인사청탁을 했는데 예. 여기서 당시 장관인 유진용 장관이 아니 이 사람 안 된다고 하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인사청탁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예, 자기 뜻이 아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거죠. 예. 그럼 누가 이걸 시킨 거냐? 그 얘기도 하죠. 예, 유진용 장관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최순실이 누군가를 통해서 김기춘의 입을 움직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KBS 보도 월요일 날 나갔을 때, 이건 하다만 보도라고. 여기에 최순실의 이름이 빠졌다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빠졌다고. 네. 이상한 보도라고.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고자 했던 KBS 기자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름은 빼고자 했던 데스크에 사이 어떤 갈등이 만든 반쪽짜리 기사다, 이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네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KBS가 아직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의미에서는 주시 뉴스라고 보고 그렇다는 의미는 정부가 아직 작동한다는 뜻이죠. 네. 이 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다고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지했던 기조, 뭐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여러 차례 제 다이어리, 김영환 민정수석의 다이어리를 통해 드러난 그 힘이 아직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주신 뉴스라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KBS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다른 기자들이. 왜 기사가 반쪽짜리로 나갔냐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뉴스가 나올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신 뉴스다. 다음 뉴스는요? 예,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최순실 작품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야, 재밌네요. 예, 이 특검이 파악한 바로는 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메커니즘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시작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실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여기에 블랙리스트 작성에는 국가정보원도 동원됐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최순실 씨 자신이 이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서 문화부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여기에 대한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 있어서 이 블랙리스트를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왔던 전형적인 루트, 패턴이 특검에 의해서 파악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안통으로서 본인이 보기에 좌파. 네. 여기서 본인이 좌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좌파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정부를 비판하면 다 좌파인 거죠, 이분한테는. 네. 시사인도 좌파 언론에 들어갔습니다. 7개. 네. 예. 정부를 비판하면 다 좌파로 들어가는데 예. 그 사람들을 막는고자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안적 방식.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 사업하는데 걸거치는 거죠. 예.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 좌파로 꽂아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다음에 예. 지원도 못하게 하고 사업을 못하게 버려서 제거해버리는. 예. 이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출발 지점이 블랙리스트조차 최순실 씨였다는 게. 예, 이번 특검에 파악한 바. 이거는 기자들이 찾아낸 게 아니고 특검이 파악한 바입니다. 예. 특검 잘한다. 박수 한번 다 쳐드리고. 꼼꼼한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 최순실 씨 아주 꼼꼼해요. 권력을 이용할 줄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싸그리 제거할 수 있을지 꼼꼼하고 영리한 이런 부분에선 대단히 영리한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다 치워주는 거죠. 박 대통령이. 예. 자, 다음 순요. 예, 반기문 총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 총장이 지난 22일에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서 봉하마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한동안 노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지 않았다라는 야당의 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행보라는 겁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뉴스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잠시 음악 깔아드리겠습니다.
포기허라 당군의 자손 반기문. 저 이러다가 사전 선거운동에 걸리는 게 아니죠. 거목 반기문. 예, 예. 아니, 이 노래가 사장되기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앞으로 짧게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예. 이제 비판이 신경 쓰이시나 봅니다. 이분이 서거 때 한동안 찾지 않은 게 아니고 2년 동안 찾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바쁘니까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네.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메시지도 어떤 발언도 또는 뭐 어떤 형식의 조문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2년 있다가 왔는데 본인이 왔다 간 것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죠. 네. 뭐 비판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신 정치적 민감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분이 정치하고 관련된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도 돌아가신 게 무슨 정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구나 하려고 생각하다가도 김종필 전 총재를 만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 비판할 여지가 많고 부담이 된 것 같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이 반 총장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 개헌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개헌 의사를 묻자 반 총장은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다면 정권 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제 여권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고 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독방에서 생활하면서 온갖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특혜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반 수용자들은 식료품 구입 등에 있어서 이 영치금 한도가 4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최순실 씨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한 번에 한 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최순실 씨는 두세 개, 혹은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스스로 공황장애 있어서 청문회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독방 쓰는 게 규정에 어긋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최순실 씨는 독방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혜를 이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또 다른 수용자 A 씨가 이 걸려서 교도소가 이감되기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네요. 저도 이제 서울구치소 소장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네.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왜냐면은 정몽주 전 의원이 예. 네, 그때 수감됐을 때 면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랑 주진우 기자만 면회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 써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 안 돼서 결국은 그때 당시 이제 그 구치소를 방문했던 법사위원장. 네. 법사위원장 힘이 막강하거든요. 법무부 산하에 있잖아요. 예, 교정은 그렇습니다. 네. 법사위원장하고 몇 분의 의원들 오셔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말해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정에 방해가 된다고. 우리가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는 건 교정에 방해. 그분이 원래 교정이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인데 어쨌든 구치소장이 못 만나게 했고 못 만나게 한 데는 법사위원장을 뛰어넘는 힘. 예. 사실은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거니까 이것도 정부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청문회 8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한 방에, 청문회요. 예. 소장실 넓습니다. 거기서 하면 돼요. 의지만 있다면. 혹은 적견장도 따르고요. 변호사 만나는. 그리고 이제 종교활동도 하거든요. 네.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정부가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네. 자,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급하게 안민석 의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무슨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짧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웬일로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지금 못 세우고 국정조사 끝날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저께 최순실 감방에서 간담회한 걸 끝으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네. 예정됐던 5차 청문회를 마쳤고 또 연말연시 들어가고
1월 15일 날 국정조사 시한이고, 네. 그래 참,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네. 어떻게 하면 최순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네. 우리가 교통방송에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네. 직권상정을 정세균 의장님께 요청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 방송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럼요. 네. 그 시청 애청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걸 지켜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오후 2시에 정세균 의장님을 만났어요. 아, 방송 끝나고 가서 만나셨군요. 예. 네네, 네,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님 정세균. 하시는 말씀, 네. 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취지는 공감하나, 네. 지금 보수신당 아직 원내대표가 없어서, 네. 직권상정을 의장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각 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합의를 할 수 있는 지금 보수신당의 대표가 없어서 상황이 좀 안 좋고, 두 번째는 시간이 촉박하다. 네. 내일이 이제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이 이제 골든 타임인데, 그래서 정세균 의장님께서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하셔서 일단 돌아갔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오후 한 그 이후에 3시 한 서너 시경에 보수신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의장 측에 보수신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으니까 네. 좀 진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그분들이 창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미리 선출한 것이 아직 원내대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표성을 인정하고. 네, 그럼요. 네. 어제 원내교섭 단체도 등록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사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내일 이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직권상정하기로 합의만 해주면은. 이게 사실 국회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 씨를 구치소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 세우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물론 구치소의 뜻이 아니라 현 정부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최순실을 우리 국회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끌어내야 되고요. 이거 오늘 골든타임 놓치면은 이제 1월 15일 지나가고 국정원관 세력이 지금 속으로 표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의 직권상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고 정세균 의장의 결심도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이 골든타임이니까 네.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수백만 명이 듣는 프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국회에 오셔서 요구하시기도 하고 네. 국회에 각 당 대표실에 요구하시기도 하고 정세균 의장님한테도 전달해. 예. 아마 24시간 그러니까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위한 24시간 국민행동을 정식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의 긴급 제안이었습니다. 자, 옆에 계셨네요, 계속. 예, 네. 예.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라 걱정 이전에 이제 자기 새로 만들어질 당을 걱정하실 분입니다. 드디어 탈당하셔가지고 이제 분당이요. 아, 분당? 네, 분당이라고 표현하고 꼭 싶으시군요. 분당이라고 해주십시오. 아, 개인적인 개별적인 탈당이 아니라 네. 하나의 세력이 집단으로. 하나의 세력이 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현 의원님 나오셨고,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바로 앞에서 안민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긴급 전화 와가지고 네네. 하루 남았는데 최순실 씨가 전 국민의 앞에, 청문회 앞에 최순실 씨 때문에 이 청문회가 벌어진 건데 결국은 최순실 씨를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청문회가 끝나게 생겼다. 이럴 경우에 누가 웃겠냐? 웃을 사람들이 있죠. 관련된 분들이죠. 네. 네. 특검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네. 누가 웃겠냐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청문회 한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강제 구인권이 없어서 결국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묘수를 낸 것이 어제 김성태 청문회 위원장하고 안민석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왔다가 그 아이디어를 들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직권상정 하자. 요거 한 건으로 가지고. 그래서 청문회 가진 한계를 이번 기회에 고치자.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는 청문회 이제 한계라고 계속 지적이 돼왔던 수십 거거든요. 년간 지적돼왔던 거죠. 예. 그리고 늘 고치자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반복돼 왔던 거기 때문에 차제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높고 국민들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청문회 지속적으로 중요 증인인데도 안 나오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나와봐야 도피하는 사람들.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강제 구인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제 구인을 하자. 네. 근데 강제 구인이 지금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강제 구인법을 만들자는 얘기는 너무 오랫동안 돼왔던 거고 이번에 이제 최순실 국조를 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폭발시정, 예. 이완영 의원 정도를 빼고는 전부 다 만장일치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근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 하루 정도 보대회가 있으니까 네. 의장의 직권 상정하는 걸로 한번 설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국회의장 개인에게 떠맡길 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다 교섭단체 보니까 대표가 4명 아니에요. 지금 4당 체제니까. 보수개혁신당도 동참해달라는 제안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3당 정도는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새누리당 하나만 빼고 3당이 합의하면 저는 이거 국회의장도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기도 하거니와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긴급 새벽에 전화가 온 거거든요. 안민석 의원님. 의원님도 저는 이건 나서고 싶어요. 나서고 싶으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구치소가 둘이었잖아요.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네. 저는 정호성, 안종범을 이제 신문하러 가는 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최순실 팀에 속해 있지를 않았는데 네.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 생생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 앉아 있다가도 본인이 좀 기분 나쁜 얘기나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은 얘기가 나오면 계속 그 교도관인지 뭔지 하는 분을 불러서 나 여기서 그만하고 들어가겠다. 내가 여기 청문회 받으러 나온 게 아니다. 이거 청문회장이 아니고 난 증인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일종의 갑질을 하는 거죠. 네. 갑질을 하다가 나중에는 구치소 안에서조차. 구치소 안에서조차. 청문위원 앞에서조차. 네, 처음에 이제 청문회원들이 갔는데도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안 나온다고 버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게 구치소장이 용인해 준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법무부 장관한테 허락을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전부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위원장 한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다 합의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도 나오기로 그렇게 다 합의를 해놓고는 갑자기 이제 막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그 지휘관이 담당자죠. 담당자가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한참 하고 오더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핸드폰 하나로 했던 거 전부 다 안 되고 핸드폰 절대 안 되고. 국회의원들조차 핸드폰을 다 뺐다는 거기는 그래도 핸드폰 갖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됐지. 우리 남부구치소는요. 종이 한 장, 볼펜 하나를 못 들고 들어갔어요. 말이 됩니까? 몸수색 다 당하고. 말이 됩니까? 아니 아예 종이 한 장을 못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왜냐 핸드폰은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시설물 사진 찍어서 밖으로 보낸다는 이유를 대서라도. 근데 아니, 종이 한 장을 못 들고 가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종이 한 장도 안 되고 차라리 종이를 뺏길래 그래서 저는 이 볼펜을 들고 가서 손바닥이라도 몇 개 중요한 증언을 써오려고 볼펜을 하나 들고 있는데 그것도 뺏겼어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구치소 완전히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리고 중간에 최순실 씨 경우 있었던 구치소는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계속 그 전화를 어딘가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교도관이라 그러나요? 그 왜 이렇게 일종의 시큐리티 가드 같은 사람들. 까만 옷 입고 무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거의 국회의원들을 일종의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박을 한 거예요. 구치소 내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죄수들 제압할 때 출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종의 폭력으로 제압하시는 그런 분들 이제 위력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쫙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둘러싼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네. 지금 최순실 만나러 왔는데 이거는 구치소장이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구치소장이 밖에 나가서 계속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그러고 와서는 처음에 합의했던 모든 거를 다 깨고 안 된다 그러고 뭐 다 뺐고 종이 한 장도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기록해서 가져나갈까 봐. 그분들의 증언을 기록해서 갖고 나갈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니, 이 얘기를 왜 그때 다 가셨던 분들이 왜 안 한 거죠?
부끄러웠나 보다. 안 물어봤겠지.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그냥 김갑순 김갑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네. 근데 국민의 대표가 이런 모욕과 능멸을 당해야 되냐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최순실을 보고 증언을 듣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들어간 거예요. 모욕을 감수하고. 들어갔는데도 계속 앉아서 불성실한 답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무슨 백을 믿고 그러겠습니까? 아, 누구겠어요. 우리나라에 백은 하나밖에 더 있나요? 근데 그러더니 야. 결국 나중에는 중간에 약속한 시간 동안은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화장실을 가겠다고 버텼대요. 네. 화장실은 못 가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진짜 화장실을 갈 절박한 상황인지 그렇죠. 아닌지 이쪽에서 알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라 했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왔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기다리다 아예 본인은 이쪽으로 일종의 청문을 하기로 한 장소에 오지 않고 화장실 핑계로 빠져나가는 걸로 빠져나가 버려요. 애초에 얘기가 돼 있었나 보군요. 뭐 그런 일부터 아니, 너무 기가 막히게. 구치소장을 청문회장에 불러야 되겠네요. 다음 사무소장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무장관과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구치소 안에서 일어나는 CCTV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청문회 이제 어쨌든 15일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리고 저기 15일이라는 것도 국회가 정한 룰이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면 바꿉니다.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해요. 아니 이거는 예. 직권 산정해야 되겠네요. 강제 구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혁대나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한 번 더 부르면 구치소장 꼭 부르세요. 구치소장 왜 예. 그랬냐고. 당신 권한이 어디까지인데 왜 그랬냐고. 아니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그 조혁대 같은 특검에 고발하세요. 예. 이건 우리 왜 할 거예요. 수사를 방해하냐고. 그리고 조혁대 핸드폰 다 추적해가지고 누구랑 통화했냐고. 할 거예요. 그리고 조혁대 같은 분도 보면은 분명히 국방훈령에 의하면 홍보훈령이에요. 인터뷰를 현역 군인이 할 때는 반드시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특히 외국에서 할 때. 그때 미국에서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했다고 했죠. 아, 그게 그럴 수가 말도 없다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도 이슬비라는 그런 사람 대동해가지고 왔는데 그 이슬비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 딴에는 말실수죠. 얘기했잖아요. 공가로 처리해준다. 공가라는 거는 국방부의 공식 업무를 할 때 주는 휴가인데 그러면 조혁 대의를 와서 수행하는 게 공식 업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인터뷰를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가. 그럴 수가 근데 없죠. 방금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군인이 인터뷰할 때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특히 말씀하셨는데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죠. 하셨는데 그냥 일반 사기업도 예. 취업 규칙을 들먹여서 못하게 해요. 이번에 조부장, 조선일 부장도 취업 규칙 들면서 회사 재단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사기업이나 재단도 그런데 군인이 군인이 대위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자체로. 자, 근데 그거 말고 네. 그 전에 네. 구치소장 좀 불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 그렇게까지 심하게 당한지 몰랐네요. 아,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하나도 못 들어오니까 이런 거를 찍지도 그렇죠. 못하는 거죠. 결국 말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언론도 한 분도 못 들어왔기 때문에 보도할 사람도 보도할 없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나 당했어 말밖에 안 되니까. 근데 다들 이게 국민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들이 부끄럽죠. 얼마나 기가 막힐까. 국민들이 능멸당한 거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예. 특검한테 구치소장 고발하시고요. 그래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우리 관련자들 할 거예요. 청문을 방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거 의장님 설득해 주세요. 의장님 쫓아가서 얘기해야죠. 국민들은 할 게 뭐 있죠 그럼?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론 조성해 주시고, 왜냐하면 결국은 정치인들은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심부름꾼이니까 국민이 명령하면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명령해 의장실에 주시는. 전화해야 되는 겁니까? 네, 명령해 주시는 걸로 여론을 형성해 주십시오. 의원들에게 전화하고 예. 그리고 의장님에게 이렇게 느끼는 분들 반대로 느끼는 분도 있겠죠. 최순실 없이 청문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4%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이외에 청문회장에서 최순실 씨가 최소한 한 번은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방법이 남았다는 거죠. 네.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네. 잘 알겠고요. 이거 직권산정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수십 년간 안 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청문회 끝나면 똑같은 얘기 반복됐어요. 기사 찾아보세요. 항상 강제 구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와서 입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잖아. 네.
세상 바쁘게 돌아가니까. 막 또 예산 걸리고 뭐 걸리고 하다 보면 거기 쫓아다니다가 또 그냥 잊어버리고. 예, 넘어가고. 수십 년째 못한 건데 이번에야말로. 네. 이번에야말로 아직 기회가 남았다. 마지막 기회가. 자, 그 얘기를 하고 조윤선 전 장관 서초에서 본인과 경쟁을 했던 분이라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네. 팩트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의견을 빼고 팩트만. 왜냐면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팍 터져버렸는데 유진용 장관 당시의 장관이에요. 사실은 당시의 장관이 입 다물어 버리면 이게 이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정황만 있지. 유진용 장관이 나와서 그랬다. 내가 지시 받았다. 나 받았다라고 말을 해버렸어.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문건 보고 얘기했더니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 하더라. 당시 정무수석실은 수석이 조윤선 수석이죠. 그러니까요. 수석이 모르고 만약에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다. 지금 본인은 본 적도 없고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형법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는 싸니까. 아니요. 직무유기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형법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바보냐? 뭐 이런 조윤선 지금은 장관이죠. 모른다고 하니까 근데 바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고.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왜 문체부 장관 집무실에 있는 멀쩡한 컴퓨터 사용 연한도 끝나지도 않고 아직 멀쩡하다는 그 컴퓨터를 급하게 교체를 했을까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게 네. 밝혀졌죠. 근데 네.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지금 변명이 새로 장관이 부임했기 때문에 새로 교체했다. 장관 부임할 때마다 연한 넘지 않은 하드디스크 교체하는 적도 없고 정부 규칙이. 네. 우리도 이제 일종의 국회라는 공공기관 안에 있잖아요. 그거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네.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9월 5일에 부임했는데 왜 11월 초에 2달이나 지나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을까? 그러면 딱 부임과는 상관없는 거죠. 한 가지 가능성이 있죠. 2달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 컴퓨터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거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나온 새로운 뉴스가 뭐냐면 네. 이런 겁니다. 이제 유진용 장관이 굉장히 큰 그 빈 구석을 메꿔줬어요. 본인이 장관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 왔어. 하라고. 야, 김기춘 전 비서실장한테 전화 왔어. 뭐 이런 쭉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가 시킨 거 아니겠느냐는 말도 했고 특검발로 실제 블랙리스트가 최순실 씨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최순실 씨가 문화계에서 자기가 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될 사람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그런데 최순실 씨를 조윤선 장관은 청문회에 나와서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수차 부인했단 말이죠. 여러 자리에서도 그랬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알 법한데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없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 국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가고 나서 전화들을 좀 받았죠. 의원님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하고 말고도 또 우리 당내 그런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재벌 사모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재벌 사모님인 분들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한테 최순실 씨를 거의 이렇게 모시고 여왕님 모시듯이 모시고 와서 인사시킨 사람이 조윤선 장관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이런 전화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증언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왜냐하면 잃을 게 많고 굉장히 그런 분들이라 이제 공개적으로 나와서 증언하기를 꺼리죠. 의원님도 받으신 적이 있고요. 넘어갈게요.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요는 청문회를 많은 분들이 봤으니까 조윤선 장관의 청문회도 봤지만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의가 있었으니까 대정부 질의 때 했던 얘기인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 모른다고 했더니 그 장면을 본 몇몇 사모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나한테 최순실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조윤선이야 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네. 끄떡끄떡 마시지 마시고. 네네. 저 안 보이거든요. 네. 라디오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거 새로운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이 이걸 밝힐 일은 아니죠? 제가 하기는 그렇고요. 네. 또 그냥 저하고 특검이 부르면 가서 얘기해. 제가 경선했던 상대이니만큼. 네. 근데 이제 특검이 이건 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이 조사를 하려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최순실 씨를 재벌 사모님들에게 손잡고 가서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조윤선 장관이다. 당신은 수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점 모르겠지만 뭐 그 전화를 수석이든 장관이든 예. 복수의 의원들이 받았고 의원님도 그중 한 분이다. 야 뉴스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개혁보수신당은 사람이 줄었어요. 개혁보수신당이요? 네. 아, 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좀 여러 가지 변수를 일으켰고 네. 그다음에 진짜 이유가 뭡니까? 김성태 어제 그 의원한테는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오시냐고 했더니 그 눈물을 보였다고 흐느꼈다고 하는데 그랬다 저는 이제 그 대목을 듣고 약간 의아한 것이 본인이 합류하려고 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기로는 정강 정책이 뭐 본인과 맞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정강 정책이 맞지 않은 것은 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정강 정책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낼 일이지 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흐느낄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는 거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뭐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제가 정강 아는 정책은 분들은. 그냥 언론 보도용이고. 정강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사실과 아닌 보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말 못할 사정이 뭐죠? 조금 그 정강 정책은 그때 당시 정해지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정해지지도 않았다. 아예. 아니 아직 오늘 이제 가안을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되지도 않은 정강 정책을 미리 문제 삼은 거네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정강 정책이 그때는 아직 얘기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데 네. 실제 흐느낀 이유가 속 사정이 따로 있을 것이다. 다들 라고. 짐작하는 사정이죠, 뭐. 그게 뭡니까? 다들 짐작하는 사정. 어제 제가 종편에 나갔더니 어떤 패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내대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내가 대표가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주호영 의원으로 거의 합의 추대한다는 정보를 받자마자 이렇게 돌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물론 그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본인이 원내대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탈당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뭐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안 됐다고 해서 울면서 안 갈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더 다른 속사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요, 충분히 그분은 그래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너무하시네. 제가 너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다들 놀라지 않죠. 그래요? 네. 본인이 원했던 정도의 뭐 대표성이나 화제성이나 혹은 자리가 아니면 그렇게 한 발 빼기도 하고 이렇게 물러서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그 그랬나요? 원내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새누리당 안에 있을 시절에 원내대표를 누구를 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1순위, 네. 2순위로 저희들이 거의 공감대가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후보가. 네, 따로.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가 이분들이 왜 안 하려고 그런지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나 의원이 와서 계속 울면서 본인이 하겠다. 울면서요? 예. 확실해요? 울면서? 늘 많이 울어요. 늘 많이 울어요? 예. 아, 이런 중요한 그래서 이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래가지고 왜 울었을까요? 이제 나라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냥.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분이 안 하는 상황이에요.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원내대표로 지금 분당파, 네. 분당이라고 할게요. 분당했으니까 이미. 가칭개혁 보수신당 분들 중에 내정됐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찾아와서 울면서 뭐 내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추대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그런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경원 어쨌든 안 의원이 됐고 와서 울면서 예, 나중에 중요한 건. 이제 혼자 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제 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김성태 의원 등등이 네. 막 화를 내면서 고래고래 고성을 질렀다고 들었어요. 왜요? 나 의원하면 안 된다. 나 의원하면 우리가 선거 진다. 근데 왜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전체 우리 이 당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로 본인이 마구 화를 냈다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성태 의원이. 김성태 의원이. 네, 근데도 이제 막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속사정도 같이 합리하지 않는 속사정도 정가정책이 아니라 본인 개인적인 뭔가 이유가 있을 개인적인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사실 뭐 이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계속 등장하는 그 어떤 압력, 외압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가능성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치.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아까 원내대표 건이에요. 국회의원들끼리는 예. 속사정을 잘 아는 분들끼리는. 자, 이혜원 의원님 많이 터뜨리고 가시네요. 오늘 돌아가셔서 의장님에게 정세균 의장님에게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편 4대 천왕 양치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소개말 바꿔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악마로 돌아갑시다. 그게 듣기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다른 기록이 나오면 저희가 딴 걸 바꿔드릴 건데 일단 뭐 4대 천왕은 맞으니까요. 팩트에 기반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아니 근데 팩트, 예. 원래는 뭐 다른 이야기들 여러 가지 해볼까 했는데 뉴스가 워낙 많이 쏟아지는 타이밍이니까요. 밖에서 저도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시간으로 아주 핫한 뉴스가 쏟아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 지금 세 가지를 던지고 가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치소에 청문위원들이 갔는데 구치소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방해를 했다. 그죠? 경비교도대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을 네. 한 10여 명을 불렀다. 근데 박영선 의원이 주장을 했거든요. 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아니 국회의원들이 들어갔는데 무슨 구치소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나.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데. 아니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네. 좀 믿기 어려운 근데 이혜원 얘기였는데. 의원도 다른 구치소 갔는데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구치소에서 지금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을 만나러 서울구치소를 갔었고 박범계 의원 등을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은 안전보험이 있는 남부구치소를 갔는데 두 군데서 다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구치소장이 판단할 수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두 군데 구치소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구치소장들이 무슨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던 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게다가 구치소장이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에요. 이분은 부대로 따지면 연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위에서 사단급에서 지시가 그렇죠. 내려와야 되는. 사단장도 거고. 아니에요. 구치소장은. 만약 군대 조직과 비슷하거든요. 구치소가.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지금 7, 8명 왔는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누가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협박을 하죠? 이건 공무집행 방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게다가 저는 진짜 웃긴 게요. 휴대폰은 원래 일반인들이 가도 휴대폰을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건 변호사들이 예. 특별 접견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긴 한데 종이 연필을 못 가져가는 건 이제 세상에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이거. 그거를 뺏었다는 것만으로 해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 면에도 그렇고 변호사들 맨날 가방 가득 서류하고 그 연필하고 종이하고 다 가지고 가서 일반인들도 가지고 들어와요. 이거는 당연히. 그거를 못했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청문회를 하라고 한 국회의원들한테 종이 연필을 뺏었다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건 특검을 고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찰에 고발을 해도 충분히 되는 사안이래요. 이건 정말 것처럼 만약에 무장 경력이죠 아마 거기 있는 네, 무장 교도관이라고 부르는. 교도관이라고 까만색 입고 있어요. 예, 저도 봤어요. 제가 면회를 참 많이 갔었거든요. 면회를 참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도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건 빼고.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겪었을 일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일반인 면회실하고 그날은 일반인 면회실이 아니라 수감동 내부에 있는 행정실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그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완전히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철탑 쳐 있고 철조망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그렇죠. 겁니다. 거기를 들어가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냐면 고립된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저희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접견을 가도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 그 안에서 들어갈 때 휴대전화 같은 거 다 뺐고 네. 내려놓고 하니까 그리고 안에 가보면 완전히 일반적인 그런 데와 달리 하얀 벽과 네. 장식도 아무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되게 뭐랄든 삭막하고 무섭죠. 병실의 무서운 버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실을 가장 어둡게 만든 예, 버전. 그런 예. 버전인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 한 10여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협박이라는 의미가 판례에 그렇습니다. 그냥 팔짱 끼고 주변에 우르르 서 있기만 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협박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협박당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협박당한 거죠. 예. 아니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무슨 난동을 피워가지고 제수들을 타로시킵니까? 왜 무장교도관들이 무술교도관들이 출동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명확하게 검찰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해요. 필요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해야 하죠. 국가기관이거든요. 한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그분들이 7, 8명씩 있었기 때문에
각자가 증인이고 각자가 당사자예요. 피해자이면서. 이건 뭐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만약에 뭐 거짓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른 증거도 필요 없어요.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을 모두 경비교도관들요? 네. 우술교도관이라고 네. 아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네. 무서우셨어요? 일단 그분들은 실제 성격이 무섭던 무섭지 않던 그렇게 보여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까만 거 입고 서 있는데 교도관들, 그러니까 수감자들은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일반 행정부는 까마귀. 분들하고 다르죠. 네. 전문 용어로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근데 국회의원들 8명이 갔는데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청문 일단 그 분들이 가신 이유는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간 거고 네. 보통 국회의원들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국회 내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공적 지위에서 갔었을 때는 사실 청문회장이 그 자리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7명, 8명이 갔으면 국민들이 거기 같이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거기서 공적인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 거고. 다만 최순실이 거기서 최순실의 안정범 정호성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하면 증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는 없을 뿐이지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여전히 거기는 청문회장이었거든요. 그럼 국회 청문회장에 말씀하신 까마귀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국회를 똑같은 둘러싸고 겁니다. 있었다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TV로 보는 국회 청문회장. 그렇죠. 거기에 까마귀들이 갑자기 거기 나온 증인들 주변을 둘러싸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일단 들어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 이건 정말 크게 문제 삼아서 이유를 밝혀내고.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구치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는 구치소장 정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할 아니, 것이고. 똑같이 어디 한 군데만 벌어졌어도. 아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똑같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는 누군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똑같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도 부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근데 제가 얼핏 그 박영선 의원이 그 SNS 중계를 했었잖아요. 김성태 위원장의 휴대폰을 가지고 그때 상황을 보니까 휴대폰으로 그 구치소 내의 분들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것 같아요. 네. 통화 내역 조회해야죠. 어디다 그렇고요. 보고를 해서 어디다 지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교도관도 공무원입니다. 아니 그렇죠. 구치소장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거든요. 사실은. 못하죠. 쉽게.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8명이 서울시에 아니면 어디 지자체들 아무 데나 갔어요. 아니 그렇죠. 거기서 공무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진입을 막고 이 말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그야말로 똑같은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떡하냐 비슷하면 국회의사당 내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투경찰 한 10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보고 있던 증인들하고 국회의원 질문하는 사이에 가로막은 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유는 그만하고요.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있을 수 없는 너무 일이에요, 심각한 절대로. 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심각한 일이라서. 이분들이 무슨 그리고 어제 그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셨잖아요. 공개방송 때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면회를 제일 많이 다녀본 분이라 서울구치소 과장들도 다 안다. 그렇게 안면까지 있는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뻔하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시켰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진짜로. 이것이 또 다른 청문회 대상이 될 내용이에요. 왜 청문회를 방해하고자 했고 누가 시켰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보기엔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방해했으니까 국정조사를 방해한 세력을 다시 국정조사해야죠. 1차적으로는 청문회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 해야 하고요. 청문회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 정말 심각한 이것만 일이 갖고 벌어지고. 국정조사해도 될 문제예요. 사실은. 저도 무게 그렇죠. 사안의 중대성은. 자, 여기까지? 여기만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있었죠. 이혜원 의원이 폭탄을 여러 개 던지고 왔어요. 이혜원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 방송을 본 여기서 이제 재벌 사모님이라고 통칭됐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을 포함하여 그 방송을 본 사모님들이 아니 나한테 최순실 씨를 소개한 사람이 조윤선 장관이야. 근데 이제 장관 시절에 그렇게 했는지 수석 시절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근데 조윤선 씨가 나한테 최순실 씨를 데리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처음 밝혀진 내용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이걸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역 국회의원이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듣고 폭탄이에요, 있다가 폭탄. 그렇게 폭탄이란 비유가 될 수밖에 없고 조윤선 의원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이 물어봤을 때 정말 그런 사실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 쓴 것 때문에 자연인 조윤순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억울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는 정반대잖아요. 정말 사모님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중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서. 중매. 네. 중개. 중개. 그것도 아주 공손하게 이분이 중간에서 이분이 최순실, 이분이 사모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선 주장이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를 보면 지금 최순실이 했던 거는 문화체육 사업과 관련해서 본인이 문화체육 재단을 만들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펼쳤잖아요. 샤운택을 중간에 개입을 시켜가지고. 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사업 동업자 내지는 뭐 이렇게 투자자 이런 사람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말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또 재벌 사모님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재벌들도 그쪽에 관계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에요. 그럼 최순실이 개입돼서 이권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게 필요했을 거고 그런데 저는, 네. 그 사람이 그거를 중개해 준 사람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현역 문화체육부 장관이에요. 그전엔 정무수석 만약에 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수석 때일지 장관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 다 정말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최순실 씨가 그냥 목욕탕에 잘 갔다 가니까 목욕탕 동기를 구할 수도 있었. 그게 동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뭐 검찰이나 특검에서 밝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부분은 일단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조윤선 장관이 말했잖아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단순히 모른다는 것만으로 거짓말한 거는 위증 정도가 되겠죠. 위증 정도가 근데 된다. 청문회가 아니라 그 대정부 질문이었기 때문에 증언도 아니죠. 사실은 증인은 아니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어떻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글쎄요. 다른 어떤 것을 해야죠. 지금으로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소개를 했다면 소개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그게- 소개를 하자면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관계가 있었을 테고 그 그리고- 관계 속에서 최순실 씨와 어떤 역할 혹은 뭐 관계 속에서 뭘 주고받았는지는 밝혀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분들도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만났고 만약에 어떤 연결을 시켜주는 대가로 뭔가를 받은 게 있다라면 그건 이제 뇌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저는 빠져나가고 아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긴 했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최순실의 문화체육부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사업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을 그렇죠. 치우기 위한 것이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치워야 실력이 덜해도 그 사업을 먹을 수 있지 차은택을 않습니까? 앞장서서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치우기 위한 그 두 개의 필요성이 맞닿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 김기춘 전 두 사람이 서로 영역을 가지고 웬만해서 건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데서는 이렇게 협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교도관이셨던 분이 저희 문자 제보 하나 오셨는데 예. 그것은 교도관 생활하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 일은 평상시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순식간에 제보가 평상시가 왔습니다. 아니라 비상시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네. 하여튼 그래서 조윤선 장관 분은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많은 것들이 그 내부 제보자, 주변 분들, 뭐 어디 식당에서 만났을 때는 식당에서라든가 아니면 운전기사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목격했던 분들의 얘기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뭐 지금 이혜원 의원도 그 말씀하신 분도 현역 국회의원이신데 그분도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본인도 뭐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다고 들었고 하고. 다른 분들도 받았다는 이거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더군다나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 정도까지만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건데 자,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있었나요? 네. 없는 최순실 청문회로 끝나가는데 성공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거의. 그렇죠. 실제로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치소에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국회의원들의 종이 연필까지 다 뺏어버린 거고요. 진짜 상상할 수 정말이라면 정말 공무집행 방해가 명백해 보이고요. 직권남용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기회가 남았다. 오랫동안 말만 있었고 고치지 못했던 강제구인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증인들이 벌금 얼마 내고 끝내버리는 그런 청문회법이 아니라 강제 구인 권한을 주는 요 개정이 사실은 원포인트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된다. 이 부분은 좀 쉽지 않고 저는 일괄적으로 강제 구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아니 뭐 강제 구인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아니 그 대상을 좀 엄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형사처벌에 준하는 정도의 의혹이 좀 명확한 부분, 그런 예를 들어서 구속된 수감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명백하잖아요. 명백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한정을 짓는다라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가능하죠. 본인이 반대해도 가능한데 제 말은 이 법안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듯이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되겠죠. 무작위로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신체 자유에 대한 너무 지나친 구속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갈릴 때 한쪽에서 상대편을 별 죄도 없는데 강제로 그럼 뭐 검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입법부가. 그런데 그럴 수는 이렇게 청문회의 사실상 주요 대상인데 여러 가지 편법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제 구인하는데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가능하지 않나요? 마침 새누리당도 탈당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분당이라고 표현해달라고 그러는데. 아, 네. 분당이라고 해야 돼요? 네. 분당 지역 동네 이름 같아서 탈당이 더 좋아 보이는데. 하여튼. 저는 다수 탈당이라고 일단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서 거의 200번 가까이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권상정도 가능하고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말씀드릴 것처럼 그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한다. 분명히. 자, 알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직접 법안을 만들 수 없으니까. 당장으로서야 뭐 당연히 그렇지만.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게 혹은 뭐 국회의장에게 최근에 연락처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보 어디서 구하셨는지. 아니 국회 수첩만 봐도 문자들 직접적으로 보내고 네. 또 이게 의원들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직접적인 어떤 전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걸 반영하는 게 본인들에게도 좋다는 것도 이번 일로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방송을 다 챙겨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이 하는 말들이 여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죠. 직접 자기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직접 문자를 보내고 소통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괴로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번 기회에 큰 루트가 뚫렸다 봅니다, 저는. 네, 저도 여의도의 섬이 좀 다리가 좀 놓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세균 의장 핸드폰이 터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마 보좌관이 들고 있겠지, 공개되면 전화. 아니면 하나 더 만드시면 되죠, 뭐. 네. 그거야. 여론 수렴용을 하나 쓰시고.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그런 것까지 뭐로 우리가 걱정을 해요. 하여튼 이런 뜻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지역구나 국회의장실에나 알릴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네. 것 같고. 청문회, 최순실 청문회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반대로 전하셔도 되고, 예.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게 민주주의인 건데, 저는 아직도 정말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은어로 까마귀들이 출동했다, 이런 거. 그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저는 일반 상식, 법상식에 맞게끔 살아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있었다면 법상식에 맞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네. 4대 천왕. 진짜.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어제 공개 방송에 대한 문자들 많이 왔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육관에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못 들으신 분 없게. 네. 자, 이현 의원에 대한 응원이 이번에 가장 많이 온 것 같네요. 네. 이현 의원 응원한다는 문자. 이현 의원의 정치적 지향과는 다르고,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부분, 정책 정책도 있겠지만, 이현 의원 개인을 응원한다는 문자. 자, 정세균 국회의장님,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해 주십시오. 하는 문자 역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국회의장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알긴 아는데요, 저는 못 알려드리겠고요. 국회의장실로 전화하세요. 네.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네. 여기에 동감하신 분이 굉장히 많군요. 청문회. 정말 답답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청문회 강제구인법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합니다. 하는 문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뉴스 공장이 대상을 탔다고 축하드린다고. 이거는요.
TBS 방송 대상을 뉴스공장이 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송 대상 소감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큰 성과가 난 것은 다 저 때문이다고. 모든 영광을 저한테 돌린다고 했더니 저희 팀들도 다 나와서 각자 자기 자랑만 하고 들어갔어요. 네. 모래알 같은 팀워크. 네. 오늘 7시에 이 공개방송을 TBS에서 맛이 들었나봐요. 오늘 저녁 7시에 김묘아 나선홍 공개방송을 또 같은 장소에서 한다고 하네요. 네. 아, 장소는 다르다고 합니다. 아, 어차피 그 정도 인원이 안 올 거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다른 방송들 디스도 하고 대상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대상 상금이 좀 저렴했습니다. 100만 원. 저희 막내 작가가 가위바위보라는 매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독식했습니다. 노래 부른 막내 작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안 나오셨을까? 저 질문하신 거예요? 네. 아, 일단 저 축하드리고요. 대상이요? 네. 저도 약간의 일조를 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죠? 저도 좀 나눠 먹으려고요. 저희 제작진들이 어저께 다 올라와가지고.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렇죠. 뭐 밥상을 차려줬을 뿐이고요. 뭐 저는 숟가락을 떴을 뿐인데 우리 제작진 다 고맙다고 이름 한 번씩 말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 나 때문이라고. 네. 제가 우선 모든 영광을 나한테 돌린다고 했고요. 그렇게 시작하셨겠죠, 뭐. 네. 그 다음에 저희 PD가 내가 김호준 데리고 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노래 불렀다고. 다들 자기 자랑만 하다가 내려왔어요. 네, 답습니다. 네. 아, 본인 소개하셔야죠. 예. 저 과학하고 앉아있는 진행하고 있는 원종우고요. 네. 원종우 씨 왜 안 나오냐고. 아, 그랬군요. 네, 문자가 하나 정도 왔어요. 네. 저한테 온 문자보다 적게 왔네요, 이쪽에. 아니, 이 코너를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A형 독감에 걸려서. 아, 진짜? 네. 좀 멀리 떨어지세요. 아니,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가, 네. 방송국 마이크가, 복잡계 용어로, 복잡계 물리학 용어로 얘기하자면, 허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가장 강력한 허브 중에 그럼 하나죠. 여기 진행자들 중에 한 분을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 뭐 제가 걸렸을 수도 있고, 제가 오는 경우에, 제가 여기다가 그 이제 자리에 앉는 분들이 이제. 다 걸릴 수 있죠. 아하. 누가 와도 뭐 국회의원 걸려서 가면 국회에 옮기는 거고요. 네. 또 뭐, 어쨌든 중요한 분들이 여기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저는 그 자리에 안 앉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가서. 아, 이제 요 옮기는. 마이크 앞에. 그렇죠. 이 예. 일대 이제 이게 침이튀니까. 아하. 그래서 방송에는 이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아, 그러면 오늘 침을 많이 튀겨주세요, 여기다가. 예, 지금 벌써 좀 튀긴 것 같은데. 자, 괜찮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은 라벨 얘기를 좀 하려고. 라벨이요? 예. 대통령, 요 라벨 얘기가 나온 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하거나. 네네. 그 짧은 시간이라도 방문하게 되는 뭐 호텔. 네, 그렇죠. 그런 장소에 예를 들어 전등이 있으면 위로 떼깍하면 네네. 그 점등, 아래로 끄면 소등이잖아요. 네네. 혹은 뭐 필통이 있으면 위에다가 필통. 그러니까요. 모든 집기에다가 라벨을 믿기 힘든 얘기예요. 믿기 힘든 얘기인데 그렇죠. 모든 집기에다가 그렇게 라벨을 붙이기를 요구했고 이것은 저도 그 현지 공간 관계자들한테 복수의 공간 관계자한테 확인한 것이고 그런 얘기를 들은 분도 많고 손혜원 의원도 그런 얘기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들었는데 모든 집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집기. 예를 들어 저는 이건 이해가 가요. 이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 이쪽으로 틀면 차가운 물. 샤워실에서 특히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처음 간 곳은. 네. 그리고 이제 나라마다 그런 그 샤워 예를 들어서 물을 틀고 끄는 그 시스템이 좀 다르고 네. 어떨 때는 정말 모를 때도 있어요. 네.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통에다가 필통이라고 쓰는 건 뭡니까? 그래서 저도 필통에다가 필통을 쓰는 건 뭡니까? 이건 휴지과기 위에 휴지과기라고 쓰고 이건 진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진짜로. 네,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뭐 그리고 문은 밀어서 안 열리면 땡기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죠.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라벨을 붙여서 밀어서 열린다든가 땡겨서 열린다든가. 그것도 잠깐 계시는 곳에다가도.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이해하기 힘든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좀 막 성격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셨다? 예. 네. 또 소위 대접이 지나친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과잉 의전 아니냐? 예, 의전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과거에 이런 의전이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저도 너무 궁금해서 무슨 왼쪽으로 돌리면 어두워짐, 뭐 오른쪽으로 돌리면 밝아짐 이런 것까지 다 붙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든 집기. 모든 집기. 필통이 상징하는 네. 필통에다가 필통이라고 라벨을 붙인. 초등학생도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열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정말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사실 침대, 변기, 화장대 이런 의전 얘기는 들었지만 이제 이건 너무 궁금해서 저게 사실이라면 그냥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는. 예, 여러 복수의 공간 관계자들이 왜냐하면 겪는 자신들도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은.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궁금한 김에 예. 과연 어떤 경우에 저런 작업들이 필요한지를 예. 좀 과학적으로 일반적인 관점에서 네. 과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카테고라이징을 하셨구나. 네. 뭐 꼭 잠정 비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사람들도 잠정 겪을 수 있는. 비대통령.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부르기로 지금. 잠정비 대통령. 네. 일단 서울시가 지난 2월에 벌인 사업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이게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이라는 사업인데요. 무슨 사업입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네. 뭐 하자는 거죠? 주된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장롱이나 수납장, 싱크대, 신발장 등등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스티커를 붙이는 라벨링을 하는 작업이에요. 서울시에서? 네, 서울시에서 지난 2월에 실제로 벌인 일단 작업의 제목이 뭐라고요?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이요.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네. 이름은 굉장히 길고 뭔가 과학적인데 어쨌든 스티커 붙이잖아요. 네, 스티커 붙이는 거고 또 변기 뚜껑을 밝은색으로 교체하고 전등 스위치와 콘센트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굉장히 비슷하죠. 이상한 운동이네요. 네.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운동의 주체가 서울시였다고요? 서울시였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자 변기를 밝은 색으로. 네, 뚜껑을만을 교체했다고 하지만 변기 뚜껑은 밝은 색으로. 네, 전등 스위치와 콘센트. 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예, 라벨을 그런 거 다 쓰고. 네, 굉장히 비슷한데요. 굉장히 비슷하죠. 느낌이. 예.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사업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업의 목적은요,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의 병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하시네, 이 양반. 아닙니다. 잠정 비대통령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일을 필요로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겠죠, 틀림없이. 근데 예. 이제 서울시 찾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을 할까 찾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네. 하필 또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셨어요. 확실하게 하신 거고요. 이거 이건요. 팩트입니다. 인지 건강 주거 환경 디자인 사업을. 네. 지금 가이드북도 인지 건강 주거 환경 가이드북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면 알츠하이머 그렇죠. 환자들을 위해서 네네. 이제 본인이 계속 그 기억을 상실해 가고 네. 그것이 본인의 일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도와주려고 네. 그렇게 여기는 옷이 들어온 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필이 들어간 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고 이렇게 어린애한테 다시 말과 글을 가르치듯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잃어가니까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많은 예산을 굉장히 들여서. 중요한 사업은 인지건강 주거환경 디자인. 네. 예. 그래서 가이드북도 발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서울시에 문의하시면 가이드북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치매를 앓거나 네. 좀 다른 병이지만 비슷한 증상이 알츠하이머.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증상을 앓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인지건강 주거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 사업 왜냐하면 이 가족들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렇죠. 본인들도 괴롭지만 본인들을 기억을 잃어가니까 네. 훨씬 덜 괴로울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옆에 가족들이 굉장히 이렇게만 해줘도 이제 본인이 그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시작한 겁니까? 지난 2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 네, 올해 2월 달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요?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서 또 영감을 얻었을 수는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뭐 또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물론 확실하진 않고요 당연히. 추정 같은 건 위험합니다. 이런 예, 추정 같은 건 해서는 안 되죠. 본인만 하세요. 네. 저는 아무 추정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또 왜 또 이런 일이 필요하냐 몇 가지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하여튼 행위를 보고 네.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언제 있냐 따져본 그렇죠. 거죠. 그건 거죠, 그냥. 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치매도 있지만 사실 치매 비슷한 증세를 가져오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다. 교통사고. 뇌진탕. 단기 기억 상실. 예. 뭐 넘어져서 뇌진탕 오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예. 이게 심하면 뇌손상이 좀 일어나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기억력과 판단력 등이 감퇴될 수 있고 편집증에 시달리고 의심하는 거 있죠, 왜 주변을. 교통사고가 예. 하나에 집착하거나. 나서 그 뇌 물리적인 손상이 일어나는 손상이 일어나면 네네. 실제 편집증이 생기기도 하나 봐요.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하긴 뭐 정신적인 뇌는 문제가 워낙 있을 수 예민한 있죠. 곳이고 복잡한 곳이라 네네. 어디에 상처를 입냐에 따라서 어떤 그렇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가 광범위할 텐데 어쨌든 네. 편집증도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NAA라고. 네. 잠깐만요. 네. 지금 긴급히 제보가 하나 왔습니다. 네. 라벨링은 자폐 아동의 일상 활동을 돕는 아이템이라고. 아하, 자폐증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네, 결국은 다 인지장애니까요. 인지장애죠. 예. 기본적으로 필통이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은 인지적 장애가 있는 인지장애가 있는 거죠. 거죠. 예.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NAA라는 지표가 있는데 MAA요? NAA요. NMA. NAA. 우리 복잡해요. 뭐라고 다시 해봐요. 쉬운데? N A A. A. 네. A가 두 개군요. 네. 신경세포 활성화 장모음, 지표라는. 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나라고 하면 됩니다. 미국 애들은 정말 그렇게 읽기도 하잖아요. 네, 난 참 저렴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신경세포 활성화 지표라는 것인데. 그래서 활성화세포. 네. 이렇게, 뇌진탕 같은 거를 겪어나면은 이 지표가 4에서 6%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치매와 유사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군요. 네. 뇌 활동이 어쨌든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뇌진탕 같은 사고를 겪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원인이 있는데요. 요거는 원인이 참 많네요. 네, 요게 이제 원인 많은 건 이거야말로 좋아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치매란 그런 평범한 것들 외에 조금 특수한 치매, 상황인데 알츠하이머, 네. 교통사고, 예, 혹은 뭐 뇌진탕. 뇌진탕, 네. 혹은 아까 뭐가 있었죠? 자폐. 예, 자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10년 전에 이제 서울의대 교수팀이 임상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국제 학술지인 뇌신경 양리학지라든가 뭐 국제 뇌신경 양리학지 같은 데 실린 그런 논문인데요.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왔죠. 예,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네. 이 약물에 중독이 되면은 이 NAA 양이 치매 환자 비슷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오. 예. 그래요? 예, 치매 환자와 굉장히 비슷한 뇌 상태가 돼서 뇌 구조도 변하고요. 그래서 사고력과 분석력을 담당하는 회백질이 손상돼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갖게 되죠. 암페타민은 히로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 상품명으로 필로폰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었죠. 필로폰. 네네. 히로뽕. 예, 그렇습니다. 각성제, 메스암페타민. 네. 예,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 네. 그 서울의대에서 이걸 연구를 해서 치매와 비슷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데 중독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도 이런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굉장히 걱정된 눈빛으로. 네, 전 정말 걱정이 되죠. 네, 걱정된 눈빛으로 하시는 건데. 네네.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접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뭐냐면 켜보면 알잖아요. 네. 불을 끄고 켜는데 100만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하면 바로 자동으로 그 다음 걸 알아요. 네. 끄면 반대가 켜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상황 파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네. 문을 당기려고 하는데 안 열려요. 밀잖아요. 네. 문을 뜯어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내용인데 여기에도 라벨링이 필요하다는 걸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단순한 행위조차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네. 누군가가 대신 확인하여 나에게 알려줘야 한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때는 제왕적 지금 네네. 제왕적 대통령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쿠데타로 집권해서 사실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네. 정말 왕과 같은 권한을 누렸던 그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근데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네. 다시 자기가 아버지가 누렸던 왕의 지위에 올랐다 내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왕들은 용변을 보고 본인이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랬다고 하죠. 대신 닦아주었다고 하는. 네. 저는 왕이라도 제가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하기 싫어지실 거예요. 그랬다고 하는 거가 번뜩 떠오른 거죠. 네.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간단한 일조차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확대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오늘 뭐 이 잠정 비대통령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은 좀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니까. 그 자폐적 성향, 자폐아라는 게 아니라 자폐적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환경이었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워낙 제한되고 그럴 수 누구도 있죠. 믿지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발달해버린 게 아닌 생각도 좀 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건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이해하기 힘들죠. 일반인으로서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판단 능력을 믿고 우리가 네. 당연히 정상적인 합리적 판단을 할 거라고. 왜냐하면 전쟁할 때 전쟁하자 말자 이런 결정을 최종적으로 위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전쟁하자는 판단을 했으면 몇백만 명이 죽는 겁니다. 네. 만약에 하지 말자는 판단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도 라벨링을 이렇게 붙여서 미사일 발사 버튼에 온, 오프. 그렇게 좀 해결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기 들고.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마한 분들은 기본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평균적인 인식 정도는 가질 거라고 전제하고 바라본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정신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신감 네. 정도. 그래서 중학교 때 뭐 했고 그것도 따지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뭐 했고 고등학교 때 뭐 했고 고등학교 때 하다못해 친구들과 무슨 대마초회를 했다. 라는 것도 다 따져요. 다 따지죠. 그게 50년 전 일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미친 영향들 다 따져서 결국은 후보 한 사람을 뽑는데 우리 너무 그런 검증에 소홀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것도 과학인데 과학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인상적인 접근만 하는 겁니다. 뭐 정책 질문 해보고 인상 표정 보고 뭐 이런 저 식으로 표정 저거 판단을. 봐. 저거 자신감에 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판단하면 이게 애정을 가진 입장에서는 계속 오해를 좋은 쪽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동시에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변기를 바꾼 게 뭐가 그렇게 큰 뉴스라고 자꾸 하느냐. 그 뉴스를 다루는 이유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판단력, 상식적인 판단력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놓쳤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네. 네. 객관적으로. 자기가 10분 혹은 1시간 있을 곳에 변기를 왜 떴습니까? 그것도 남의 집, 우리 집도 아니고 그것도 남의 호텔. 일반인의 집도 아니고 그래도 네. 안 되지만 지자체장 사무실을 집무실 가가지고 화장실을 지자체장 의사하고 상관없이 뜯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예, 뭡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제 뭐 그분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사용할 물건에 라벨을 붙여야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빨리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자신의 증세를 정확히 알림으로써 환전이 이게 중요하죠. 괜히 뭐 성격이 이상하다든가 이런 억측과 오해의 소지를 제거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인간지역이시네요. 네, 그럼요. 네, 휴머니스트. 네. 잠정 노벨 평화상 수상 예정자 휴머니스트 원정우 씨였고요. 문은 미는 것도 있습니다. 네. 좌우로 연. 복잡해지네요. 복잡게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정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속보
드디어 김영재 원장 자택 압수수색, 사무실도 압수했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김어준 거 잘 아시죠? 내일도 다시 뵙겠고요. 언제까지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즐겁게 같이 놀아봐요. 안녕!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네. 얼마든지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메시지도 어떤 발언도 또는 뭐 어떤 형식의 조문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2년 있다가 왔는데 본인이 왔다 간 것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죠. 예. 뭐 비판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신 정치적 민감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분이 정치하고 관련된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도 돌아가신 거 이게 무슨 정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 행위는 전혀 하지 않는구나 하려고 생각하다가도 김종필 전 총재를 만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 비판할 여지가 많고 부담이 된 것 같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이 반 총장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이 개헌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개헌 의사를 묻자 반 총장은 1987년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다면 정권 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 이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제 여권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거기다 맞추고 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최순실 씨가 독방에서 생활하면서 온갖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뭐 첫 번째 특혜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반 수용자들은 식료품 구입 등에 있어서 영치금 한도가 4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최순실 씨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한 번에 한 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최순실 씨는 2-3개 뭐 혹은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스스로 공황장애 있어서 청문회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독방 쓰는 게 규정에 어긋나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최순실 씨는 독방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혜를 이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또 다른 수용자 A 씨가 이 걸려서 교도소가 이감되기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네요. 저도 이제 서울구치소 소장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네.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왜냐면은 정몽주 전 의원이 예. 네, 그때 수감됐을 때 면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랑 주진우 기자만 면회를 못하게 해가지고 이런 방법 써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요. 안 돼서 결국은 그때 당시 이제 그 구치소를 방문했던 법사위원장. 네. 법사위원장 힘이 막강하거든요. 법무부 산하에 있잖아요. 예, 교정은 그렇습니다. 네. 법사위원장하고 몇 분의 의원들 오셔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말해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정에 방해된다고. 우리가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는 건 교정에 방해. 그분이 원래 교정이 안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인데 어쨌든 구치소장이 못 만나게 했고 못 만나게 한 데는 법사위원장을 뛰어넘는 힘. 예. 사실은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거니까 이것도 정부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청문회 8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한 방에, 청문회요. 예. 소장실 넓습니다. 거기서 하면 돼요. 의지만 있다면. 혹은 적견장도 따르고요. 변호사 만나는. 그리고 이제 종교활동도 하거든요. 네.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정부가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네. 자,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급하게 안민석 의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무슨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짧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웬일로 갑자기 아침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지금 못 세우고 국정조사 끝날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저께 최순실 감방에서 간담회를 끝으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예요. 네. 예정됐던 5차 청문회를 마쳤고 또 연말연시 들어가고 1월 15일 날 국정조사 시한이고 네. 그래 참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네. 어떻게 하면 최순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네. 우리가 교통방송에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네. 직권상정을
정세균 의장님께 요청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오전 방송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럼요. 네. 그 시청 애청자들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거 지켜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오후 2시에 정세균 의장님을 만났어요. 아, 방송 끝나고 가서 만나셨군요. 예. 네네, 네,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님 하시는 말씀, 네. 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취지는 공감하나, 네. 지금 보수신당 아직 원내대표가 없어서, 네. 집권상정을, 복지부가 보건복지 산하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투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예, 그래서- 개입하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건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하는 것은 여태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이게 벌어졌다 이거지. 그렇죠. 벌어져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겠죠, 특검에서. 아니, 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투자 결정에 개입하냐고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이 결국은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예. 요 다음 뉴스가 또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특검이요, 문영표 장관을 불렀습니다. 전 장관을요. 어제 불렀었는데요.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계속 수사하던 중에요. 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예,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 빵빠라빵. 예. 이게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예, 특검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 사실- 빨리, 예. 예, 이게 가다가 걸릴 대목이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금 관계자들을 추궁하다가 이런 진술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고, 예. 그리고 거기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이 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기도 쉽지 않은데 쭉 나갔어요. 한 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삼성 합병을 철저히 지원했다고 하는 증거, 증언, 그렇죠. 예. 그리고 피의자가 나온 셈이고, 그럼 장관은 또 왜 그랬냐고 묻게 되겠죠. 예, 장관이 이제 그런 고백을 그다음- 또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순서는 장관 당신이 이걸 다 책임지고 뇌물죄로 예. 30년 갈래? 이거로 이어지겠죠. 아, 이 대목에서 특검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요 다음 순서는 당연히 장관을 그 자리에 보낸 사람, 그렇게 말하도록 한 사람. 이 끝에는 당연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뉴스는 정확하게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겨냥한 뉴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쪽도 물론 조사하겠지만 한쪽 사이드, 정부 사이드에서는 진도가 크게 나가고 있다. 박수를 보낸다. 다 함께 박수를 보내자. 네. 자, 다음 순요. 예, 이 JTBC가 어제 세월호 다음날 이 대통령 사진에 관련해서 또 보도를 했는데요. 2014년 4월 15일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이 자국이 17일에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또는 그 전날에 이 해당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는 보도입니다.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꼼꼼한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15일 날에는 자국이 안 보인다. 근데 17일 날에는 보인다. 네, 근데 15일 날 오전에는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점은 15일 날 오후에 시술을 했거나 16일 날 오전에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16일 날 오전에 시술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나온 것이. 네. 굉장히 좁혀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 다음은 시술을 한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17일 날. 예, 멍자국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17일 날은 진도를 간 날이거든요. 네. 17일 날. 예, 사고의학과 진도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시술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결국은 이제 17일이 아니라 16일 오전 혹은 15일 오후 특정된 거죠. 기간이. 그리고 그게 시술과 관련이 있고, 근데 하필이면 김영재 의원이 16일 날 네. 수요일마다 휴일인데다가 저도 무슨 기법은 잘 모르겠는데. 뭐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재 예. 의원의 특기인 실로 하는 뭐 시술이라고 하는데 연결고리는 굉장히 탄탄하고 언제냐? 김영재 의원이 15일 날 뭐 했는지와 16일 날 뭐 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16일 날 행적이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예, 본인 주장으로는 골프장을 갔다라는 건데요. 뭐 여전히 좀 의문이 많이 남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교집합을 만들어 보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그 장소가 어디냐가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순요.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 이 유신용 장관이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가요. 김종 전 차관이 체육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다음 날 김기춘 실장한테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월요일 날 전해드린 이거 하다만 보도인 것 같다고 KBS. 예, 그렇습니다. KBS가 먼저 보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증언하기 그 다음을. 시작한 거죠. 네. 예. 뭐 이 부분을 확인해 주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김 실장에게 자기가 이거 아니다라고 거절을 하자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김기춘 겁니다. 비서실장이 예. 인사청탁을 했는데 예. 여기서 당시 장관인 유진용 장관이 아니 이 사람 안 된다고 하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의장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각 당의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합의를 할 수 있는 지금 보수신당의 대표가 없어서 상황이 좀 안 좋고, 두 번째는 시간이 촉박하다. 네. 내일이 이제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이 이게 이제 골든 타임인데, 그래서 정세균 회장님께서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하셔서 일단 돌아갔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오후 한 그 이후에 3시 한 서너 시경에 보수신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의장 측에 보수신당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으니까 네. 좀 진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 그분들이 창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미리 선출한 것이 아직 원내대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이 있는 거죠. 대표성을 인정하고. 예, 그럼요. 네. 어제 원내교섭 단체도 등록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사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내일 이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직권상정하기로 합의만 해주면은 이게 사실 국회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 씨를 구치소가 반대한다고 해서 못 세우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물론 구치소의 뜻이 아니라 현 정부의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최순실을 우리 국회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끌어내야 되고요. 이거 오늘 골든타임 놓치면은 이제 이러시불 지나가고 국정원관 세력이 지금 속으로 표정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의 직권상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들의 지지도 필요하고 정세균 의장의 결심도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이 골든타임이니까 네. 우리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수백만 명이 듣는 프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국회에 오셔서 요구하시기도 하고 네. 국회에 각 당 대표실에 요구하시기도 하고 정세균 의장님한테도 전달해. 예. 아마 24시간 그러니까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위한 24시간 국민행동을 정식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의 긴급 제안이었습니다. 자, 옆에 계셨네요, 계속. 예, 네. 예.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라 걱정 이전에 이제 자기 새로 만들어질 당을 걱정하실 분입니다. 드디어 탈당하셔가지고 이제 분당이요. 분당? 네, 분당이라고 표현하고 꼭 싶으시군요. 분당이라고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개별적인 탈당이 아니라 네. 하나의 세력이 집단으로. 하나의 세력이 분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현 의원님 나오셨고, 근데 이제 오시기 전에 바로 앞에서 안민석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긴급 전화 와가지고 네네. 하루 남았는데 최순실 씨가 전 국민의 앞에, 청문회 앞에 최순실 씨 때문에 이 청문회가 벌어진 건데 결국은 최순실 씨를 한 번도 부르지 못하고 청문회가 끝나게 생겼다. 이럴 경우에 누가 웃겠냐? 웃을 사람들이 있죠. 관련된 분들이죠. 네. 네. 특검을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네. 누가 웃겠냐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청문회 한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강제 구인권이 없어서 결국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묘수를 낸 것이 어제 김성태 청문회 위원장하고 안민석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왔다가 그 아이디어를 들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직권상정 하자. 요거 한 건으로 가지고. 그래서 청문회 가진 한계를 이번 기회에 고치자. 근데 이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가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는 청문회 이제 한계라고 계속 지적이 돼왔던 수십 거거든요. 년간 지적돼왔던 거죠. 예. 그리고 늘 고치자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반복돼 왔던 거기 때문에 차제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높고 국민들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청문회 지속적으로 중요 증인인데도 안 나오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나와봐야 도피하는 사람들. 제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제 구인을 하자. 네. 근데 강제 구인이 지금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강제 구인법을 만들자는 얘기는 너무 오랫동안 돼왔던 거고 이번에 이제 최순실 국조를 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폭발시정, 예. 이완영 의원 정도를 빼고는 전부 다 만장일치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근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일 하루 정도 보대회가 있으니까 네. 의장의 직권 상정하는 걸로 한번 설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국회의장 개인에게 떠맡길 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이제 안민석 의원 이 인사 청탁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예, 자기 뜻이 아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한 거죠. 예. 그럼 누가 이걸 시킨 거냐? 그 얘기도 하죠. 예, 유진용 장관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최순실이 누군가를 통해서 김기춘의 입을 움직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KBS 보도 월요일 날 나갔을 때, 이건 하다만 보도라고, 여기에 최순실의 이름이 빠졌다고,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명령을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빠졌다고, 네. 이상한 보도라고, 그러면서 아마도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하고자 했던 KBS 기자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름은 빼고자 했던 데스크의 사이 어떤 갈등이 만든 반쪽짜리 기사다, 이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네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KBS가 아직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의미에서는 주시 뉴스라고 보고 그렇다는 의미는 정부가 아직 작동한다는 뜻이죠. 네. 이 힘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네. 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다고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지했던 기조 뭐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여러 차례 제 다이어리 김영환 민정수석의 다이어리를 통해 드러난 그 힘이 아직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주신수라고 보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엔 KBS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다른 기자들이. 왜 기사가 반쪽짜리로 나갔냐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뉴스가 나올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주신뉴스다. 다음 뉴스는요? 예, 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최순실 작품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이야, 재밌네요. 예, 이 특검이 파악한 바로는 이 블랙리스트 작성의 메커니즘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시작이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무수석 비서관실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여기에 블랙리스트 작성에는 국가정보원도 동원됐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최순실 씨 자신이 이 미르재단과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통해서 문화부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여기에 대한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 있어서 이 블랙리스트를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왔던 전형적인 루트, 패턴이 특검에 의해서 파악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안통으로서 본인이 보기에 좌파. 네. 여기서 본인이 좌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좌파도 아니고 본인이 하는 정부를 비판하면 다 좌파인 거죠, 이분한테는. 네. 시사인도 좌파 언론에 들어갔습니다. 7개. 네. 예. 그 정부를 비판하면 다 좌파로 들어가는데 예. 그 사람들을 막는고자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공안적 방식.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 사업하는데 걸거치는 거죠. 예.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 좌파로 꽂아서 블랙리스트에 올린 다음에 예. 지원도 못하게 하고 사업을 못하게 해버려서 제거해버리는. 예. 이 두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출발 지점이 블랙리스트조차 최순실 씨였다는 게. 예, 이번 특검에 파악한 바. 이거는 기자들이 찾아낸 게 아니고 특검이 파악한 바입니다. 예. 특검 잘한다. 박수 한번 다 쳐드리고. 꼼꼼한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 최순실 씨 아주 꼼꼼해요. 권력을 이용할 줄 아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싸그리 제거할 수 있을지
꼼꼼하고 영리한 이런 부분에선 대단히 영리한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다 치워주는 거죠. 박 대통령이 예. 예. 자, 다음 순요. 예, 반기문 총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 총장이 지난 22일에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자리에서 봉하마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한동안 노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지 않았다라는 야당의 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행보라라는 겁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뉴스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잠시 음악 깔아드리겠습니다. 거목이 허라 단군의 자손 반기문. 저 이러다가 사전 선거 운동에 걸리는 게 아니죠. 거목 반기문. 예. 아니, 이 노래가 사장되기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앞으로 짧게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예. 이제 비판이 신경 쓰이시나 봅니다. 이분이 서거 때 한동안 찾지 않은 게 아니고 2년 동안 찾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바쁘니까 못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 30+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 정몽구 회장을 독대한 후 지시한 내용을 받아 적은 건데요. 현대차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각각 30억씩 낸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 두 재단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돈을 내라고 해놓고 언론에 보도되는 수석회의에서는 그게 다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낸 거라고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기록이 남지 않을 곳에서 조용히 은밀히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료로 남을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거짓과 모순도 본인이 말하면 사람들이 굳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있으면 답 좀 알려주세요.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첫 순서입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공개방송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오신 게 아니라 전날 오신 분도 있어요. 야. 전날 오신 분도 예. 있고 이쯤이면 일찍이겠거니 하고 이제 6시쯤 오시거나 6시 반쯤 오신 분들은 못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보셨죠? 건너 빌딩 로비에서 봤습니다. 예. 네. 1000여 명이 새벽 7시 방송에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공개방송은 요 정도 1000명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곳은 안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체육관을 좀 빌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사장님과 협의 안 된 내용입니다. 제 스타일이 그겁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협의는 나중에 한다. 네. 자, 아마 조만간. 네네. 네, 조만간. 아, 조만간이요? 네, 여기서 조만간이라고 하면 한국어의 묘미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예.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네, 1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조만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벽 방송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00명, 이게 과정이 아니면 진짜 1000명 이상이 오셨거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네, 새벽에 꽉꽉 차서, 일본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아, 그러세요? 미국에서 오신 분도, 유럽에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네.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르거든요.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저희가 따로 한번 길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뉴스부터 전하죠. 바쁩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요. 네. 이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요, 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던 국민연금이 이 제일모직 한 주당 삼성물산 0.4
6주로 합병해야 바람직하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조사한 결과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말로는요.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이 이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라고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정조준하고 있는 게 삼성 그리고 대통령의 뇌물죄거든요. 그걸 가장 집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뉴스의 핵심은 이거죠. 제일모직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원래 정했던 비율이 아니라 삼성이 정했던 비율대로 바꾸도록 했다. 예, 그렇죠. 네. 삼성이 정한 비율대로 바꾸면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국민연금 내부에 기금 운용을 하는 본부장이 삼성 하는 대로 해. 네.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인 것 같은데. 그 다음은요? 예, 그럼 이제 홍완성 본부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특검이 추궁을 했을 텐데요. 어제 특검에 소환됐거든요. 근데 홍 전 본부장이 이 지난해 7월 초에 이 당시 보건복지부 국장으로부터 이 강한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또 그래서 특검팀이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또 추궁했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번에는 문용표 전 장관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의 운영은 국민연금이 결정합니다. 보건복